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호흡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정종화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저희 팀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른 팀에게도 좋은 영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CPT 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CPT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운동 불내성과 호흡 곤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설명되지 않는 호흡 곤란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CPAC은 기능 장애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운동에 대한 대사, 그리고 심혈관 환기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T는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심각도를 결정하고 재활을 위한 운동 처방, 약제의 효과 평가 또는 폐의식의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내용은 2012년도에 발표된 CPAC의 그런 알고리즘, 해석에 대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한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환기 장애가 있다면 환기 제한이 되는 중증도를 파악하고, 네 번째는 검사에 따른 병리학적인가 아니면 생리학적 제한인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앞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게 심혈관계에 대한 제한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CPT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최대 노력을 했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R값이 1.1보다 1 이상이어야 되고, 하트레이트가 예측치의 90%를 초과해야 되고, 운동 자각도가 9점을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VO2 값이 정점에서 플래투를 그리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벤틸레이션 제한이, 그러니까 환기 제한이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호흡 재활치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폐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5번에 대한 요소가 항상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벤틸레이터리 리미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1번과 2번, 4번에 대한 요소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호흡기 질환자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최대 노력이 안 되는 검사로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최대 노력을 보는 지표들은 일단 골드 스탠다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나와 있던 다양한 기준들이 많이 확장될수록 최대 노력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값인 VO2 맥스 값이 예측치의 84% 이하가 된다면 비정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미테이션 타입인데요. 카디오 베스큘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풀모너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카디오 베스큘러적인 그런 제한 요소로 운동이 검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거는 적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트레이트가 맥시멈에 도달했다든지, 아니면은 R값이 1.1 이상이 되었다든지, 환자가 너무 필요하다든지, 그 상태에서 SpO2가 88을 초과한다면은 이거는 심혈관계의 제한으로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ECG에 체인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BP에 대한 변화, 또는 BP와 하트레이트의 유한 감소, 하이퍼벤틸레이션을 동반한 과도한 VCO2의 변화, 아니면 낮은 VO2 맥스의 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병리적인 심혈관계 제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들을 시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소는 이제 풀모너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벤틸레이터리 리미테이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브리딩 리저브가 15% 미만인지, 그 다음에 익스피레이터리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SpO2가 88 이하이고, 또는 이제 환자가 이제 너무 필요하다든지, 그때 하트레이트는 이제 예측치의 맥스 값보다 낮은 값이 나왔을 때 풀모너리에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벤틸레이터 리저브는 환기 요구량과 환기 용적의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풀모너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환기 요구량은 올라가고 환기 용적은 감소가 됐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BR로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레이터리 플로우 리미테이션은 호흡 곤란과 운동 불내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환자를 운동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익스피레이터리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들숨 예비용적 감소와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 심한 호흡곤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환자의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한다면 이제 뭐 이런 하이퍼캡니아라든지 아니면 하이포폭세미아 같은 그런 상황들이 대사효가 발생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동맥산소화, 그러니까 SaO2가 4% 이상 내려갔다든지 내려갔다든지, 그리고 절대값으로 SaO2가 88% 이하, 그리고 PaO2가 55목줄이 이하가 된다면 이것은 동맥산소화를 적절하게 유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운동 불내성이 심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VCO2의 레이쇼는 호흡 곤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 운동 불내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혈관계나 이제 폐에서 문제가 아닌 이제 다른 요소로서도 이런 이제 운동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근골격적인 문제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같은 문제가 있으면 CPT가 종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자가 봤을 때 안전 문제로 멈출 수도 있죠. ECG의 변화라든지 BP의 변화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멈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뭐 최대 노력과는 좀 어려운 결과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형에 대한 분류가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벤틸레이션 리미테이션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 파악하는 지표가 이제 VR이나 EFL, 그다음에 ELV라든지 PaCO2와 값을 가지고 이 환자가 마일드하다, 모더레이트하다, 시비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패솔로직하냐 아니면 피지올로지컬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낮은 VO2 피크 값이 있는데 다른 지표들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피지올로지컬하다, 그냥 생리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디컨디셔닝으로 환자가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 그 VO2 피크 값이 낮은데 이제 ECG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BP 값의 변화가 있다면은 이건 패솔로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될 환자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 호흡기 질환 중에서 만약에 COPD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제 VO2 피크 값은 낮았지만 다른 지표들이 정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환이 있었지만 그래도 피지올로지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COPD 환자인데 하이퍼 이제 익스피레이티브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있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증거가 발생이 된다면은 이건 역시나 패솔로지컬하다고 해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병원의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호흡기 질환자에게서 그 운동 능력을 파악하는 골든 스탠다드는 그 6분 보행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환자들이 운동 능력을 6분 보행 검사 보고 있긴 한데, 이제 저희 일부 환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CPT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병원입니다. 그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런캔서 환자입니다. 그래서 런캔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CPT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치료에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런캔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폐절제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표정요법, 면역요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렁 리섹션 서저리, 폐절제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폐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제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폐 기능의 상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흡 곤란과 피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폐합절제술 후 수술적 사망률은 1%에서 5%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PT 결과가 그 수술 후 그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로서 중요한 요소로서 되는데, 그때 이제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예상되는 폐기능, 운동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CPT는 이때 이제 운동 능력으로서 그 결과값을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수술 앞두고 있거나 수술 전으로서 CPT가 유용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 소개하면, 수술 전에 이완율과 사망률을 추정할 수 있고 수술 전 위험 평가에 기여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후의 환자 관리에 대한 적절한 임상적 결정을 이끌 때 도움을 준답니다. 환자가 이제 수술을 끝났는데 이제 병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될 환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다음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전 재활이나 수루 재활 프로그램을 가이드하는데 CPT 결과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PT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요. 폐절제술 대상자의 술전 평가로서 쓸 수가 있고, 치료 후 팔로우업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예후를 판단할 때도 쓸 수 있고,
운동 치료를 위한 평가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CPET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모든 환자를 폐절제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CPET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로 기준을 쓸 때 수술 후 예측 폐활량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PO FEV1, PPO DLCO가 수술 후 예측 폐활량 지표들인데요. 이 지표를 계산할 때는 폐엽절제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의 엽을 잘라냈느냐를 가지고 산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후 예측 폐활량이 30% 미만이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넓게 잡았을 때 40% 이하일 때 CPET 대상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수술 후 예측 폐활량이 아니라 그냥 예측 폐활량으로 봤을 때 FEV1, DLCO의 예측치의 80% 이하라고 한다면,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CPET 대상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엘리베이티드 리스크, 이제 이 값 이하, 이제 특정 컷오프 값 이하가 되었을 때 리스크, 그러니까 환자가 수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커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절대값을 VO2 피크 값의 20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미만이 되었을 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술을 공고하지 않는 그런 컷오프 값도 있습니다. 그게 VO2 피크 값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 수술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도표로 좀 찾아보면요. 일단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위험 인자가 있거나 아니면 심장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라고 하면은 CPET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로우 리스크가 있거나 이제 뭐 심장 검사에서 네거티브한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술 후 예측 폐활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 예측 폐활량이 6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바로 로우 리스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후 예측 폐활량이 30%보다 크고 60%보다 작다면은 이제 문헌상에서는 6분 보행 검사나 그 스테어 클라이밍 테스트 아니면 셔틀워킹 테스트들을 시행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30% 이하 미만이 되었을 때는 CPET를 시행하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CPET를 하고 나면은 이제 결과값을 봤을 때 VO2 피크 값이 1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탈리티, 그러니까 사망률이 1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술 말고 대체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공고하게 되고, 이제 VO2 피크 값이 맥스 값이 10에서 20 사이가 된다면은 이때는 이제 모탈리티가 이제 사망률이 이제 베리어블한 거죠.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 가까울수록 이제 사망률이 좀 낮아지게 될 거고, 이때는 집도의께서 그 리스크와 환자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와 베네피트에 대해서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VO2 픽 맥스 값이 20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알려진 모탈리티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해도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을 할 때 이제 최종 목표가 결국은 VO2 맥스 값이 20을 초과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보는 지표 중에 VCO2의 슬로프를 보는데요. 슬로프가 35가 초과했을 경우에는 레스피레이터리 컴플리케이션이 22%인데 이게 낮았을 때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탈리티 레이트가 7점인데 이게 VCO2 슬로프가 나갔을 때 0.6%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값으로 올라가게 되고, 1년 생존율로 봤을 때는 겨우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예후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T 값을 봅니다. 이 AT 값을 보는 이유는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병동에서 케어를 할 것인지 중환자실을 케어를 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컷오프 값이 10일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분 미만일 경우에는 이 환자는 ICU로 갈 확률이 높다. 실제로 ICU로 보내는 환자가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값을 주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술전 환자들이 CPET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포익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VO2 피크 값이 나와 있고, 이제 AT 값, 그리고 VCO2, 그 다음에 환자의 그런 수술상의 이제 위험군을 판단하고 있고, 그 환자가 검사상에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라든지 그런 이제 중환자실 입실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술전 재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렁 리섹션 서저리를 한 환자들이 크게 저희 병원에서 4가지 세션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 전의 관리, 그리고 수술 전후 관리, 그 다음에 수술 후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관리인 거죠. 오늘은 이제
발표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술정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용어로 이제 프리헤빌리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리헤빌리테이션이 아니라 프리헤빌리테이션인 거죠. 그래서 용어적인 좀 그 사전 재활이라고 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프리헤빌리테이션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기 전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크게 두 분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 가능한 환자는 피지컬 스테이터스를 맥시마화해서 환자의 모비디티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표는 프리헤빌리테이션의 그 구성 요소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물리치료사니까 이런 이제 액티비티와 머슬 트레이닝을 하지만 사실 그 밖에도 이제 물론 저희는 이제 호흡 치료실이니까 이제 호흡 운동도 시키지만은 이제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뉴트리션, 그다음에 오럴 하이오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 술전에 이런 프리헤빌리테이션 요소들이 개입이 되면은 그 환자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합병증이 18.7%에서 8.7%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치료실에서 하는 이제 호흡 재활의 요소는 또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GPT 결과를 적용하는 치료 방법은 엑서사이즈 트레이닝에서 인더스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인더스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 재활에서도 중요한 그런 인터벤션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여러 단체에서 ACSM, ATS, ERS, ACCP, ACBPR에서 다양한 그런 인디어런스 트레이닝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프리퀀시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인텐시티는 하이 인텐시티, 뭐 특별한 환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하이 인텐시티를 공부하고 있고, 듀레이션 시간적으로 봤을 땐 20분에서 60분 사이, 그리고 4주에서 12주 정도를 기간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폐암 환자들은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2015년도에 호흡재활 지침서에서 보면 폐암 환자 수술 전에 2주 정도 호흡재활 기간이 안정하고 적당하지만은 재활을 위해서 수술을 미뤄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주 정도밖에 안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14일 정도라고 이렇게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시간에 압박이 있다. 그래서 이건 도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 택하는 전략이 짧은 시간에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강도 트레이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그 중강도 연속 운동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은 시간이 짧게 들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좀 빠른 시간에 환자의 그 피지컬 스테이터스를 올릴 수 있게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 2022년도에 이제 이런 그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그런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값을 요약해 보면은, 일단 프리퀀시는 주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써도 되겠지만요. 그리고 그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하는 세션이랑 회복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이제 고강도와 저강도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 많은 문헌에서 많은 저자들이, 많은 이제 임상가들이 롱 인터벌 그리고 메디얼 인터벌, 숏 인터벌을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메디얼 인터벌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메디얼 인터벌이란 운동 시간을 1분에서 2분, 그리고 휴식 시간을 1분에서 4분 정도의 간격에서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15초에서 60초 정도 짧은 숏 인터벌을 썼을 때는 환자의 운동에 자극이 되는 요소가 너무 작다 보니까 환자의 그런 대사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너무 조금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롱 인터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이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들이 견딜 수 없는 강도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효율적이 못하다고 해서 메디얼 인터벌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결과값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듀레이션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눴었는데 0에서 6주, 7에서 12주, 12주 이상을 했을 때 어디가 좋았냐 했을 때 당연히 12주 이상을 했을 때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는 2주 정도 시간을 주는 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환자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봤던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그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받으신 분인데, 그 우상엽에도 폐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다음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환자가 있는데 예제로서 드리는 겁니다. 저 시간 관계상 그냥 빠르게 플로우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환자는 2월 22일 날 런캔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3월 13일 날 CPT 의뢰를 받아서 CPT를 하고, 환자는 7월 17일 날
밭으로 그 레프트 로우 롭을 롭 액터미 했습니다. 그 하고 나서 7월 19일 날 RMA 컨설트가 난 거죠. 이제 다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 상태가 중요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월 8일 날 진료를 보고 8월 23일 날 CPT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CPT 결과를 보고 수술적 요법과 이제 다른 요법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8주 정도의 이제 프리헤빌리테이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죠. 이제 8월 23일 날 한 CPT 결과입니다. 이제 그 테스트 파인딩을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예, 저희 부산대 병원에서는 그 최대 노력에 대한 지표를 크게 그냥 두 가지로 그냥 좀 좁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값이 1.1 이상인가, 그리고 그 맥시멀 하트레이트가 90%를 초과했는가를 보고 이 사람의 최대 노력이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값을 보시면 R값이 0.08, 그리고 맥시멀 하트레이트가 85%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 노력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심프텀 리미트 테스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저희는 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카본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60% 정도의 심박동수가 강도가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지표인 VO2 피크 값을 보니까 16.59%. 그래서 이 사람은 중위험군의 환자군이고요. 그 다음에 VCO2를 값을 32.9니까 35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술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합병증의 위험 요소가 조금 낮은 환자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T 값이 13.94입니다. 그래서 11보다 높은 값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ICU가 아니라 일반 병동으로 전실될 환자라는 것을 알고 치료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SpO2 나디오를 봅니다. 최저값이 어딘가를 봤더니 96%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운동 중에 산소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정보도 알게 됐고, 환자가 운동을 중지를 했을 때 이유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디스니아로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호흡 질환자들은 대부분 다 디스니아로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다른 별도의 위험 요소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코멘터리를 보시면요, 이게 3월달, 그러니까 첫 수술할 때랑 지금 두 번째 수술할 때를 비교했는데, 첫 수술할 때는 VO2 피크 값이 19였습니다. 그게 이제 16.59로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AT 값은 13.94로 저하가 되었고, 운동부하 값은 호흡곤란 다소 종료가 되었고, VO2 피크 값이 10에서 24이기 때문에 중간 위험군이라고 했었고, 물론 이 환자는 예전에 심장에 대한 이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수술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환자가 스테이지별로 운동했던 기록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운동에 대한 세션을 잡을 때 보통 이제 마지막 세션 아니면 두 번째 세션을 그 전 단계의 세션을 잡고 있는데, 마지막 세션을 잡지 않은 것은 환자가 이제 그 5단계 스테이지 5에서 1분 이상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잡은 겁니다. 그 1분 전 단계인 이 강도를 운동 세션을 잡았고, 나머지 강도를 리커버리 세션을 잡아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치료 기록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프리컨시는 일주일에 3회를 오시게 되었고, 인텐시티는 속도를 4로 했을 때 이제 그레이드를 2에서 12를 왔다 가는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매트 캘큘레이터를 써서 그 속도의 변화 없이 그냥 경사의 변화로만 설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분, 2분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건 물론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타겟 하트레이트의 변화가 좀 낮다든지 아니면 보그 스케일 값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점점 값을 올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은 30분으로 설계를 했고, 타입은 트레드밀로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엑서사이즈 할 때 모니터링은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운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매번 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모니터 장비를 달아서 환자가 이제 하트레이트가 적법하게 엑서사이즈 페이지와 그 리커버리 페이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SpO2가 90 이상, 88%를 초과해서 이상해서 운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는데요. 요약을 해보면은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CPT 해석에서 환기 제한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절제술 후보자의 CPT 결과를 통해서 수술 가능 여부와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호흡 제한은 이러한 이제 환자의 수술 가능 여부와 예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